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현장에 있던 선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본부와 선교본부와 총회본부와 그리고 이 선교 현장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선교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김윤태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PCK 선교의 역사적인 흐름과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신학적이고 또 정책적인 또 현재 변화되고 있는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장에 32년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가 뿌리를 내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최종 종착지,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안을 내놓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 선교부의 어떤 상황이랄까,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 대표적인 우리 6개 교단의 그 선교사 파송 숫자, 메인에 있는 까만 숫자는 선교사 파송 숫자고요. 두 번째 행에 있는 게 선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수, 그 다음에 맨 밑에 푸른색이 직원 1인당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동 혹은 기독교 침례교, 기독교 성결교 고시는 거의 소달리티 구조를 도입해서 굉장히 그 강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감리회와 우리 교단은 아직도 그 모달리티 중심의 그런 선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현재 1535명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급으로 풀타임으로 하는 모달리티 구조 안에 선교부 직원이 5분인데, 그래서 한 분이 307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은 GMS는 이렇게 소달리티 구조로 완전히 변환되어서 한 명이 108명, 또 우리 기감은 아직도 그 우리와 같이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행정이 원활하고, 그리고 기침, 기성, 고시는 굉장히 앞서간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수로 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숫자적인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능력으로 1535명의 그 개인 선교사들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본부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엄청난 과부하, 일의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은 루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무와 행정 그 중심으로 일을 하셔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본부와 개인 선교사 간의 거의 직할 행정처럼 필요한 부분, 아주 최소화된 그 행정을 꾸려나가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장 입장에서 우리 선교 현장과 선교 본부 사이에 중간 허리 그룹, 그래서 그 중간 허리 그룹의 리더들을 많이 키워서 이 그룹들이 지금 본부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일, 현장과 직접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이 중간 그룹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케어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교파적인 혹은 그런 선교단체들은 그 리저널 다이렉터라 그래서 세계를 나눠서 각 지역별로 그 디렉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의 현장과 관계된 모든 업무들은 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고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장 회의를 우리
PCK 선교 체제 속에 도입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대로 맨 밑에가 우리 개인 선교사들이고 그 위에 현지 선교가 있고 또 현지 선교가 여러 군데인 데는 국가별로 또 친교회가 또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 현재로는 11개의 권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선교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세계 선교부 내에서 모달리티 구조에서 아주 이제 전형적인 모달리티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행정과 재정 관리와 복지. 사실은 선교 현장 경험이 없어도 총회의 기능으로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선교 현장의 경험을 가져야만 이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연구 개발하고 멤버를 케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장이라는 중간 허리 그룹의 지도 그룹을 키우는 목적은 이처럼 69개 현지 선교 사회를 지도 관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첫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리듯이 선교부와 그리고 현장이 직할하던 체제를 이 권역장 회의에 사역 보고라든지 재정 보고 혹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청원, 출장 청원, 안식년 청원 혹은 갈등 조직 그래서 현장하고 긴밀하게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장 그룹에서 이제 거의 90% 이상의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선교 본부에 걸려있는 과부하를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현장과 이제 그 현장의 리더들에 의해서 그 인정받은 리더들에 의해서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현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후 변화에 의해서 국내 다문화 사역이 지금 우리 선교부 안으로 들어와 있죠. 해외 선교 다문화처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있던 것이 해외 사역으로서 이제 현지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권역장 회의 그룹에 넘김으로써 행정의 과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사역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역이 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달리티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분야는 여전히 계속해서 잘 할 수가 있죠. 아까 왼쪽에 있던 그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은 어느 정도 선교 현장의 경험을 가져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동원 훈련 혹은 연구 개발, 멤버 케어 이런 사역들이 그 현장하고 긴밀하게 또 관계되는데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이 국내 와서 혹은 현지에서 권역장 그룹에서 길림을 받은 그 리더들이 이런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우리 PCK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윤태 목사님께서도 강의 중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M 구조와 S 구조를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나 저도 역시 선교협력위원회 이제 내일 모레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협력위원회를 이제 강화하고 또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와서 모달리티의 딱딱하고 혹은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탈피해서 선교는 역시 전방을 개척하고 그리고 동원하고 추진하는 그런 소달리티 구조 쉽게 말하면 선교 운동이 운동권처럼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병행해야만이 선교 현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달리티를 편입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저도 선교협력위원회 혹은 선교연구위원회 그래서 이
두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좀 더 소달리티 구조로 바꿔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를 지원하고 또 특별히 이 권역장 회의를 지원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권역장 회의는 우리 PCK 선교에 있어서 중추적인 척추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리더, 총회의 선교를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게 되고 또 현장을 잘 케어하고 현장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제 길리움을 받고 여기서 자라서 위쪽으로도 올라가서도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권역장은 지금 현재 11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11개를 다 지원하기 어렵지만 둘을 하나 합쳐서 예를 5개나 6개 정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권역장과 총무회계 이 정도 줘서 거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아까 말씀드린 사역보고라든지 또 출장 뭐 이런 사역지와 관계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90% 정도 결제가 되고 저 위에는 통로로서 이어져서 이제 모달리티 구조를 보완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역장은 지금 현재 그 현지 선교회와처럼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선거하고 상향식으로 선출되면 그 모든 멤버들이 권역에 있는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선교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모임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이런 온라인 회의라든지 온라인 그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그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구글 시트라든지 재정 보고 프로젝트 보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올리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어떤 개념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그 시스템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권역장들을 이제 선교협력위원회가 적어도 생활비의 절반을 후원하고 또 활동비까지 지원하고 또 밑으로 개인 선교사회나 혹은 지역 현지 선교회가 또 상납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 권역장 그룹의 리더십을 강화하게 되면은 현장에 뿌리를 둔 그런 선교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반영된 그런 구조로 만약 한다면은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외 현장에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야죠. 여기에는 이제 그 현지 선교회들이 있고 거기에 사역 보고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에큐메니칼 현장도 있겠고 다문화 선교 현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달리티 구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가능한 분야가 이런 행정과 재정과 복지 분야 이런 분들은 지금 모달리티 구조에서 얼마든지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야는 현지 경험을 충분히 가진 리더십들이 참여해서 모달리티 구조와 파트너십을 제대로 가지고 전문성을 끌고 와서 협력하게 된다면 우리 PCK 선교가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이크 좀 주시죠.
다문화 선교를 권역하에 두셨는데 그 번역이라는 것은 국내에 그 편의상 5개 집으로 나눠져 있죠. 그거를 말합니다. 우리 번역이 아니고 제가 제대로 표시를 못했네요. 32년간 현지 사역을 한 시니어 선교사로서 아주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잘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아까 합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달리티 구조는 총회에서는 행정이나 재정, 복지 쪽으로 전담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장 중심으로 현장을 가장 잘하는 권역위원회 위원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총회에서 지원하고 또 훈련을 해서 약 90%의 현재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면 이제 총회 본부의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총무님이나 우리 세계 선교부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선교사들의 동원이 이제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될 터인데 그 동원에 있어서 우리 선교부의 대책이 있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총회 임원회로 그다음에 올 108회기 총회에서 우리가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은 우리가 모달리티임으로 인하여서 선교 환경은 급격하게 패러다임 바뀌는데 우리 능동성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모달리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모달리티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모달리티 플러스 소달리티를 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 하면 이제 선교협력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선교협력위원회를 이제 내일 모레 모여서 그분들에게 우리 후원 요청도 하고 그분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김동찬 우리 박사님은 이제 거기에다가 행정적으로 우리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저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12개 권역이 있거든요. 그 권역에 권역장을 세우고 그 권역장 밑에 뭐 위원회를 두든 임원회를 둬서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모달리티가 할 수 없는 소달리티의 장점을 권역장, 권역 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 이게 보완이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뭐 그런 안을 하되 우리 선연이하고도 연구를 해서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권역장께서 타고난 리더십만 있으면 이 안이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 싱가포르의 은퇴하신 손중철 은퇴하신 그 원로 선교사님 같은 리더십이 그 지역에 있으면 방금 김 박사님 한 이야기가 아주 환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80개 이상 국가를 이렇게 20년 이상 다니면서 보니까 선교지에 시니어하고 주니어들하고 갈등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이 있고 그 권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고유한 사역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역장으로 임명해서 이런 일을 맡겼을 때 그런 베네핏을 뭘 줄 것이냐. 베네핏은 없는데 일은 더 과중하게 부과되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워낙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맡는 것은 이게 명예나 칭찬이나 그런 것보다 욕먹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권역장을 세워서 소달리티의 장점을 우리가 셋업시키는 일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겁니다. 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안이라면 우리가 리더십을 길러내고 또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이 권역장을 세워서 이 일을 한번 시도는 해야지. 그렇다고 뭐 이런 그
뭐 어떤 구더기 더러워가지고 대장 못 담그듯이 이 액션 자체도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지의 선교사님들 사역을 활발히 했는데 후임자가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지금 10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년 안에 저희가 1,545명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선교사님들이 70세 정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지원자들이 적은데 선교지에 갈 사람 후보생들이 적어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난번 선교 훈련 때가 선교 훈련이 오히려 후보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교 후보생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좀 관계를 분명히 긋고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해외 한 미주 한인 교단이 이제 해외 한인 교단이 되었는데 MOU를 맺어 갱신해서 새롭게 관계 형성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미주, 캐나다 이런 선교지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선교지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 에스닉 그룹들 여러 다종교 다문화 있는 그 사역자들이 합동측에는 40가정 이상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본 바 활발하게 선교 사역지뿐만 아니라 선교의 후보생들의 그 범위를 좀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선교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현지 선교사회에서 그분이 70세에 은퇴하는 나이지만 여전히 현지 선교 은퇴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여전히 선교 현지에서 남아서 좀 더 사역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6년간 현지가 요청하고 실행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원로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우리가 다른 것은 제공하지 못하지만 보험은 중단되지만 사역 창구 그 어카운트는 오픈하자라고 하는 것이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지에서 급격히 돌아오는 그런 수를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천노의 노예 세계 선교부 회계를 맡고 있는 이효택 장로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총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 돌아오시거나 이제 원로 선교사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세계 선교부에서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더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에요 현지인 선교사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한인 또는 현지인을 포함해서 예. 현지 선교회가 이분들을 준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계정들이 이제 충분히 학습이 안 됐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선교사 신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 개교에서 예를 들어서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을 해서 신학생을 키운다든가 해가지고 현지인 선교사를 세웠을 경우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럼 준 선교사 정도로는 그럼 대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이제 현지에 나가서 동역자인 관계에서의 준 회원은 가능하게 현지 선교회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교단이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은 우리 선교사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하게 금을 긋고 있는데, 현지 선교사 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나라의 외국인 아내가 한국말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훈련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놨습니다. 약간의 지금 한 50%만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0%는 아직 못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0% 현지인들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요. 저는 이제 A라는 선교사가 사역지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뭐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과성취자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공적인 선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개를 봅니다. 자국어의 언어가 자국어로 성경 번역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현지 리더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마펫, 사무엘 마펫 같은 경우도 백홍준이나 서상윤이나 뭐 그런 한석진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펫 선교사가 5년 만에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현지 리더를 길러야 되는 거, 선교사가 성공을 하려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마펫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성에서 평양까지 자전거로 5일을 밤낮 없이 밟아서 평양을 갔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열정과 현지 리더를 길러내고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낼 때 그 선교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리더를 길러내는데 더 박차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세계 선교부가 백업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백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겠지요. 저희가 그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발제에 대한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자 다 김윤태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두 분이 하신 그 발제문을 기초로 해서 결의문을 좀 채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와 두 번째 지금 발제하신 두 분의 것을 파워포인트로 지금 좀 결의문 초안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결의문을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정 보완해 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